가해자는 범죄라는 자각이 없이 저지르고 또 피해자는 본인이 범죄를 당하고 있다라는 자각을 못한 채 당하고 있어요. 뭐 학교 폭력이겠죠. 10대. 네, 바로 학교 폭력이겠죠. 너무 쉽죠? 범죄의 사전적 의미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거든요. 자, 저는 우리 모두 학교 폭력을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지?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니? 심심하고 재밌어서요. 기절하는 게 궁금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재미. 네. 나 살기 싫어. 아, 좀 힘들다 진짜. 아. 하느님 도와달라고. 지금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 모습이.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울고 있어 안 해. 저는 무능한 엄마입니다. 세대가 변해도 학교 폭력 이야기 계속 들려옵니다. 학교 폭력. 대체 이거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자, 대체 어떤 아이를 왜 학교 폭력의 타겟으로 삼는 건지. 장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진화되는지. 영화보다 더 잔혹한 우리 일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어느 늦은 오후 경남 거제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동네 분식집 여자 사장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분식집 사장의 전화를 받고 이 분식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대충 저녁 7시쯤.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분식집 벽 쪽에 의자에 아이들 셋이 쪼르르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쓰나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쓴 글을 읽던 사장님이 민준이 아빠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민준이 아버님, 민준이 한 대 때려도 되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민준이의 뺨을 내리친 사장님은 그대로 서너 대 뺨을 더 내리치고 발길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게 자기 아이를 때리는데 부모들이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경찰이 문득 궁금한 거죠. 아니 3시간이 넘게 아이를 때리는데 그걸 왜 그냥 보기만 하고 말리질 않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날 아이들이 쓴 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종이에 적은 건 뭘까요? 대체 뭘 적었길래 분식집 사장님이 이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때리고 또 아이들의 부모는 이 분식집 사장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어렵게 분식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죠. 아이들을 때린 송선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거제도에 학교 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인격이란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무차별하게 다 이 애들을 깔아뭉개고 뭉개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부모님이 과연 그랬니 하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과연 몇이 있을 거냐고. 제가 아이들의 분식집에서 썼던 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욕을 했다. 장난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뒤로 한 채 용환이를 괴롭혔습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쓴 글을 읽고 놀란 눈치였대요. 그리고 곧바로 용환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또 본인들도 자필로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가 용환이랑 싸우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용환이 어머니의 뜻대로 법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또 기태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피가 말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그땐 제가 제 아들을 경찰에 데리고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해자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었대요. 그런데 용환의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이 아이들이 아마도 한두 번 용환이를 괴롭혔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 감이 온 거죠. 그렇죠. 엄마는 하나씩 아들의 참혹했던 학교 생활을 알게 됐습니다. 용환이 엄마는 이 아이 아빠와 이혼한 후에 용환이와 거제에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거제 생활도 금방 적응하게 돼서 교회가 꽤 고마웠대요. 그래서 교회 행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이 분식집 폭행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그날도 계약 부흥회라는 교회 내 행사가 있어서 용환이 엄마는 아들과 함께 오전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도착해서 용환이 엄마는 2층 교육실로 가고 또 용환이는 고등부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지났을까 용환이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환이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용환이 목에 누군가 칼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목 중앙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른하고 이제 청군도 같이 동으로 들은 얘기였거든요. 거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랑 문수가 이쪽에 있는데 막 이제 손tou치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것들이 장난치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차분하게 사이좋게 놀라고 했더니 얘들아. 네? 장난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기태가 예의 바르게 네 이모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뭔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냥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우리 이 허벅지를 자꾸 삐틀고 있고 아프니까 좀 놔달라 이런 모습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둘의 모습을 보고 그냥 팔을 비트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들의 성기를 비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뭔가 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석연치 않았겠죠. 그런데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중간에 엄마를 찾아왔을 때도 예배를 드리던 때도 아들 용환의 표정이 줄곧 어두웠으니까 엄마는 용환이가 오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이 돼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한 밤 10시쯤 용환이가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핸드폰은 왜 안 바꿔? 그때도 뭔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들을 다그치게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의 반응에 더 놀랍니다. 화를 버럭 내더래요. 생전 그런 적 없던 아들이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막 울더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한테 기절당했다고 이랬거든요. 기절? 이렇게 목 졸라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 진짜 기절? 그러니까 제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절했을 때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답니다.
대체 이 애들이 어떻게 했길래 용환이는 그 순간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걸까? 그날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이 떨어진 장소를 비추고 있던 CCTV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용환이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2018년 8월 19일 12시 19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유치부 건물 로비 뒤로 걸어가는 무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친구의 팔에 목이 감긴 채 걷는 아이가 용환이의 목에 오른팔을 감고 있는 친구가 민준입니다. 근데 갑자기 민준이가 용환이 목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용환이가 민준이 팔에 매달려요. 그런데도 목을 더 강하게 조릅니다. 그리고 용환이는 숨이 막힌 듯 괴로워하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용환이를 목을 잡은 채 한 바퀴 돌리면서 같이 바닥에 쓰러져요. 잠시 후 민준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만 용환이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때 용환이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던데요. 뭐 말도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숨이 멈춰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때뿐만이 아니고 맞으면서 하느님 도와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돼요. 그게 500번도 1000번도 넘게 지만은 하느님의 지킨 아이라고 죄를 벌리는 거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애들 폭력은 더 가했고 더 잔인했고. 용환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이 가해 학생들이 아들의 얼굴이 정말 시뻘개질 때까지 목을 졸라서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낄낄댔다는 거예요. 얘 발작하는 거 봤냐? 눈 뒤집히는 거 봤냐? 이러면서요. 용환이는 한참 있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방금까지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휴대폰.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새하얗게 잊을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 용환이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난 뒤라 자기가 뭘 쥐고 있었는지조차도 잊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목을 조르는 행위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고요. 이 영상을 본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말이 맞았던 거죠. 용환이는 CCTV가 찍힌 당일에만 5번이나 목졸림을 당했대요. 그리고 기절을 2번이나 했었대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는데 그걸 정신을 차린 애를 또 기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CCTV에 찍힌 영상은 그때 당시에 2번째로 기절한 장면만 찍힌 거고요. 그러니까 민준이뿐만이 아니라 5명의 가해 학생들은 마치 바톤 터치 하듯이 돌아가면서 용환이의 목을 조른 거예요. 그 순간 용환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엄마의 마음도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죠.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괴롭히는 애들한테 분식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불러서 떡볶이 만들어주고 순대랑 막 이렇게 나눠줬는데 참.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원으로 다 보내서 채권 들고 뭐 근데 애가 나는 그것만 보냈는지 나는 몰랐어. 애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나. 항상 내가 조금 미안한 건 있었죠. 지하고 얘기를 깊게 못하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아빠랑 그냥 있었으면은 뭐 아빠 엄마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부유해버리면 조금 약간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내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내가 왜 우리의 고통과 이런 걸 전혀 몰랐을까 이런 거. 용환이 엄마는 CCTV를 보고 이틀간 고민하다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가게로 오라고 했는데 가해 학생들이 써내려간 글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해 학생들을 때렸던 거죠. 정말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식집에서 용환이 엄마가 민준이에게 너 대체 용환이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기절한 게 궁금했어요. 그래 넌 두 분이야.
또 왜 시켰니? 재밌었어요. 니 키스 시키려고 막 할 때 뭐 살려고 막 이렇게 안 했겠니? 그게 재밌어 이놈아. 그게 재밌냐고. 이번에 안 듣겠으면 또 하고 또 했다고. 니가 사람이냐고. 막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절놀이. 가해 학생들은 용환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이런 행동을 기절놀이라고 불렀대요. 목을 조르는 행위가 왜 위험하냐면요. 목을 조르면 기도, 목, 동맥, 정맥을 함께 압박을 해서 순간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 수도 있대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5명의 가해 학생들 중에 우두머리격인 기태라는 친구는 용환이 목을 그냥 수시로 졸랐다고 해요. 근데 덩치도 또 워낙 큰 친구기도 했고 또 무에타이를 오래 해서 도저히 뭐 어떻게 반항을 할 수가 없었겠죠. 키가 이렇게 차이 났거든요. 그때 63이었고 80이 넘는 상태였거든요. 덩치도. 그러니까 큰 덩치의 애니까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그 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무리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저거를 안 괴롭히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네, 이 거제에 정착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해 학생, 가해 부모님까지 전부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위로의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용환이 엄마는. 그런데 목사는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 기절시키는 행위가 그저 아이들의 놀이 문화였다는 거예요. 마치 용환이 엄마가 그 또래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해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용환이가 거짓말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자 하더라고요. 왜? 피해자가 왜 도망가야 되고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되냐고. 알고 봤더니는 부모는 교회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고 그분들도 뭐 교회 뭐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그런 담당 역할도 하고 다른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이고 뭐 이런 분들이 중직자들이 다들 교회에서 이 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개가 돼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용환이 엄마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소 취하 절대 못 해주신다고 하셔서 우리도 고소하려고 경찰서 왔습니다. 용환이 엄마도 아이들을 감금 폭행, 보복성 폭행으로 결코 작은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소 취하 안 해주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날 가해 학생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는 걸 그냥 참고 보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학교폭력위원회를 막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용환이 엄마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해 학생 부모들 태도가 바로 돌변한 거죠. 물론 자기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 학폭 기록 남는 게 뭐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또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을 테고 평생 학교 폭력 가해자 이 꼬리표 달리는 거 막고 싶겠죠.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은 넘지 말았어야죠. 이게 이제부터는 애들 싸움이 애들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부모들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힘 있는 부모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이쯤 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이들 문제에서도 또 해당이 되네요. 가해 학생 부모들 가만히 안 있었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용환이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졌어요. 이 분식집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방에서 용환이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쐴 겸 엄마하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는데 하지마. 지금 하자. 하지마. 간다, 집에.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살기 싫어. 나 심장이 자꾸만 아파. 머리가 이상해. 어떡하는데? 나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최대 6개월 이상, 최대 몇 년간 외래 진료도 받고 또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이런 폭력을 당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학교 폭력을 당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거죠.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온 걸까요? 그 시작은 용환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이때 용환이는 그냥 친한 친구들의 장난 정도라고 생각해요. 용환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유지환이란 친구랑 친했는데 이때 지환이의 친구였던 박기태의 무리를 알게 됐죠.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또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면서 친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용환이에게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파트라슈. 파트라슈 뭔지 아시죠? 알죠. 개죠, 개. 개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는 게 사실은 어떤 뜻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야 파트라슈 너 뭐해? 파트라슈 주인 말 잘 들어야지. 뭐 굉장히 스트레스였겠지만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친구들이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렇게 막 자주 볼 일은 없고 또 별명 들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그때는 그냥 넘겼었대요. 야 파트라슈! 그런데 얼마 안 있고 고등학교가 배정됐는데 기태 무리와 같은 학교에 용환이 역시 배정이 된 거예요. 지역 인구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학교 수가 적었대요. 그래서 보통 근방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고등학교로 다 같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스럽게 용환이와 기태, 지환이와 몇몇 친구들이 다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뭉쳐 다녀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뭉쳐서 다니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그 덩어리 안에서 서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특히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무리 안에서는 꼭 뭔가 이 주도적으로 놀리고 가해하는 친구, 그리고 그걸 일방적으로 당하고 놀림을 받는 친구, 이게 꼭 정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매점 가 있다가 그거 이거 좀 처음에 그냥 발을 걸고 넘어뜨리는 수준이었어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닌데 용환이는 그냥 참습니다. 그래서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기태의 행동은 점점 용환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뭘 봐, 파트라슈. 뭐 한번 채워줄까?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정도는 어느새 일상이 되고 기태의 말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더 아프게 용환이의 가슴에 상처를 냈어요. 기태는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녔지만 용환이를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면 뭐 장난은 치지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잡아들이고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용환이는 또 참아요. 이랑 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노는 거 뭔가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려고 괴롭힘을 참은 게 아니라 이렇게 괴롭힘을 안 당하고 그냥 잘 지내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전에도 계속 애들 앞에서 비비고 해보고 했는데 왜냐면 나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대들이고 거대하게 느껴졌겠죠. 또 내가 한 번 이걸 어떻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후에 보복이 더 두려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입학 초기 때야 뭐 서로 모르니까 다들 뭐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보통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은 어느 정도 무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새로운 무리를 다시 찾아서 그 무리에 끼는 것도 쉽지가 않은 노릇이고. 그러니까 기태가 용환이의 그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 제대로 터집니다. 너무 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가 먼저 때리고 시비에 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저 거짓말하고 매력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 누가 거기는 이제 샷 넣어 튀어가지고 안 받아서 그걸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끼고 있고. 점심시간에 모든 학년이 뒤섞여 있던 급식실에서 기태가 주먹으로 용환이를 때리고 있었던 거죠. 전학년이 보는 데서 용환이를 때려눕히고는 기태 무리가 뒤에서 깔깔거리며 웃더래요. 진짜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보기 진짜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마음에 안 오니까 잔인한 걸 보면 이제 잔인해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기 싫을 정도 진짜 너무 끔찍할 정도로 나왔거든요.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롭히고 때리는 것도 일종의 자기 과시거든요. 보여주기식. 나 건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물로 쓰인 거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한 거잖아요. 거기에 나섰다가 아 내가 저렇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켜보는 아이들 가운데서 나서는 친구는 없고 더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기태 무리들은 이 자기 힘으로 통제되는 이 학교 생활 안에서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 갔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이 장난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리고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지금 이런 악독한 폭력은 학교 밖에서도 집요하게 용환이를 따라다닙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많은 피해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왜 나야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왜 하필 날까? 뭐 진짜 친구들한테 따지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대체 뭘 잘못했니? 그런 생각을 피해 학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부터 용환이가 학교 밖에서 겪은 학교 폭력을 시간 순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태무리는 용환이를 학교 폭력 타겟으로 삼은 건지,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들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12시. 자려고 누운 용환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기태예요. 용환이의 몸이 반사적으로 응답 버튼을 눌러요. 기태야 왜? 아 누가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지금 중곡동이니까 빨리 뛰어와. 지금? 알겠어. 잠깐만 빨리 갈게. 용환이는 이유도 묻지 않고 곧바로 기태가 있다는 중곡동으로 출발합니다. 용환이 집에서 중곡동까지는 걸어서 12분. 어둑한 길을 기태가 기다릴까 뛰어갑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기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기태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 기태야. 나 지금 중국동인데 너 어디야? 아 이거 어쩌지? 나 고향 가버렸는데. 너가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줘야겠다. 미안해. 그러니까 중곡동에서 고현동으로, 고현동에서 다시 장평으로, 그리고 또 다시 중곡동으로. 용환이는 기태의 전화 한 통에 밤새 이 동네 저 동네를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작정하고 골탕 먹이는 거죠. 무슨 근데 이제 용환이도 참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중곡동으로 오라는 기태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살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기태가 얘기합니다. 안 오면 진짜 뒤지도록 맞을 줄 알아. 예, 그동안 겪은 게 있으니까 용환이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기태가 있다는 중곡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기태는 그 자리에 없어요. 네, 그렇게 새벽 12시부터 무려 5시간 기태가 오라는 대로 뛰어다녔습니다. 정작 기태는 자기 집에 있었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예. 2018년 2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용환이를 세워놓고 기태무리 4명이 눈뭉치를 던져요. 뭐 멀리서 보면 친구들끼리 눈싸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환이를 향해 던지는 그 눈 속에는 딱딱한 돌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요, 2018년 6월 3일에는요, 한 고시텔 주차장에서 용환이가 기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행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건너편 빌라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한 남성이 쫓아 내려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날도 폭행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태는 그냥 용환이를 때렸어요. 주먹과 발로 용환이의 배와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보닛에 끌어올려요. 그리고 또 목을 졸랐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줄곧 당해왔던 목졸림인데 그날은 정말 정신이 아득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중순입니다. 학원을 마치고 용환이가 기태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기태가 용환이의 등 뒤에서 한쪽 팔로 목을 강하게 감아서 졸랐어요. 용환이가 발버둥을 치다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손이 아니라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대로 용환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분식집으로 간 거예요. 네. 용환이 엄마는 용환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해 학생들에게 돈을 안 받고 마음껏 음식을 줬습니다. 용환이 얼굴에 상처를 내놓고 진짜 저 무슨 심리야, 무슨 배짱일까요, 진짜? 아, 그때 그 상태가 한쪽이 싹 갈리가 있는 상태고 막 얼굴이 또 막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모습 왜 그래? 그러니까 오뎅물 먹고 있던가 뭐 순대를 먹고 있던가 먹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용환이의 얼굴을 보고 의아해 하는데 그때 기태가 한마디 합니다. 아, 이모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자, 먹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용환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직 그런 사정을 몰랐던 때니까 용환이 엄마는 그날도 떡볶이에 김밥에 튀김까지 뭐 진짜 배고플까봐 부족할까봐 접시 가득 담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물었대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때 용환이가요, 놀다가 넘어졌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학교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냥 주고 학교에도 보내고 이제 나를 알렸죠. 엄마가 이런 장사 한다. 우리 아들이다. 이제 함부로 우리 애한테 다시 못하고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저기 계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사이좋게 놀고 친구도 하고 좀 알리는 거였죠. 기태는 용환이 엄마의 진심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무료로 배부르게 먹고 가게를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면 야, 오떡시대 더럽게 맛없네. 떡볶이에 설사약 탔나? 야, 봤지? 위생상태 개 더럽네. 먹을 건 음료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서 엄마 가게에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건 우리가 예, 읽지 예, 말죠. 이거는 네.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기태가 용환이 엄마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 용환이 엄마가 운영하던 분식집 이름이 오떡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간판에 엄마 송선주 씨의 본명이 적혀 있었어요. 네. 용환이 엄마가 이혼하고 수중에 있던 500만 원으로 포장마차를 하면서 떡볶이 순대를 팔아서 진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거든요. 거제에 온 지 5년 만에.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했거든요. 체인점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놀림이 되었죠. 엄마 이름 왜 이게 적냐고, 이름 없으면 안 되냐고, 엄마 장사 이건 거 하나만 안 되냐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노출이 안 되고 놀림감이 안 되겠고, 내 이름이 놀리면 안 되겠고, 우리 애가 상처 안 받겠고 이런 거.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일군 가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환이가 놀림받게 될 줄 엄마는 정말로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애들이 용환이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애비 없는 거지 새끼. 니네 아빠 없잖아. 예. 애비 없이 사는 돈도 없는 거지. 아니 무슨 아빠 없는 게 뭐 죄입니까? 친구를 믿고 힘든 사정을 털어놨겠죠. 네, 근데 그게 약점이 된 겁니다. 엄마와 용환이 둘뿐인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알고 용환이를 그야말로 막대했어요. 심지어 계속 엄마를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엄마 가게 문을 닫게 한다, 뭐 이렇게 뭐 해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젠가부터 용환이가 엄마만 보면 하는 말이 엄마 괜찮아? 별일 없지? 누가 안 찾아왔어? 였대요.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은 용환이 가족이 위안 삼던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용환이가 유독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교회에서 다 같이 수련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대요. 그날 아침 엄마는 내심 기분 좋았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용환이와 여행 한 번 같이 못 간 게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용환이가 콧바람 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죠. 네. 그런데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용환이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날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고 방 배정이 끝나자마자 가해 학생들이 용환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투 신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파링 같은 걸 하자는 거였대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기태는 17살인데 키도 유독 크고 덩치도 있는 데다가 오랫동안 무에타이를 배웠잖아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스파링은 그냥 명분이고 뭐 패겠다는 거죠.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폭력 유형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게 이 스파링이에요. 네, 용환이도 눈치를 채고 기태의 스파링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태 무리는 용환이가 스파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복할 생각뿐이었어요. 네,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환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용환이의 발목을 잡고 빙글빙글 돌려서 바닥에 내던져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용환이를 보면서 한참을 웃더니 이내 4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20분 정도 용환이를 발로 막 밟았대요. 보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던 용환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뭔가 찝찝하지만 돌아서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뭐냐고. 가르침인데 어쩔래? 왜? 불만 있냐? 하지마. 기분 나빠. 싫은데? 더 할 건데? 참다 못한 용환이가 똑같이 당해봐라 싶었는지 기태에게 가르침을 뱉었대요. 너 미쳤나 씨. 나도 돌았냐? 기태뿐만 아니라
덩달아 옆에 있던 친구들까지 나서서 용환이의 몸에 가래침을 뱉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어려서 그렇다라는 말이 잘 납득은 안 돼요. 근데 그들의 핑계를 나중에 들어보면 저희 장난이었는데요. 장난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요. 내가 줬는데 너도 나한테 해? 맞아.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싸늘하게 변했다. 그렇죠. 장난, 글쎄요. 이걸 장난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장난으로 친구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구도는 4대1이 되냐고요. 그때 용환이 심정은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때 용환이가 처음으로 삶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 화장실에서 애들이랑 침 뱉을 때, 침 뱉고, 또 막, 꺼져라 하면서 막, 그때 잘 때도, 따로 잤다, 이거나. 그때 진짜 내가 갑자기 너무 울분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흘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꺼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가해 학생들은요, 그런 용환이를 끝까지 정말로 벼랑 끝까지 내몹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풀장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좋아했던 용환이도 그 순간만큼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용환이가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용환이의 머리채를 잡고 물 깊숙이 밀어넣더랍니다. 숨도 못 쉬게. 용환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어요. 고개를 들려고 하면 누르고. 이건 진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정말로 힘겹게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용환이 머리채가 다시 잡힙니다. 기태 무리가 용환이의 머리를 또다시 물속에 밀어 넣었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일 당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왜 그랬니? 그때 내가 기분이 없었어. 그 다음날도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은 못하겠었어. 왠지 모르게 그냥 떨렸어. 무섭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떨렸어. 계속. 얘기 안 했으면 몰라. 다 그 다음 주 교회 갔었을 거야. 그러면 그 애들이 그때는 아마 죽었을 거나. 그때는 아마 죽었을 걸 나. 이 말은 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 괴롭힘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학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스스로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용환이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하다 기태무리도 교회 옥상에서 용환이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경악할 일인데 이걸 자기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용환이는 기태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주겠냐고. 부탁하고 내려줄 애였으면 애초에 올리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기태는 안달난 용환이의 반응을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때 이런 사이버 학교 폭력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 24시간 학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듣는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엄마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타겟이 된 거냐고요. 그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 애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괴롭히라면은 때리고 뭐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지금 가해자들 그런 것 같아요. 그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용환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 뭘까요? 용환이 엄마가 학폭위에 사건을 접수하고 기태가 사과를 한다고 용환이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발도 갈고대 그냥 우리랑 안녕 생각이 없어. 해봤다. 근데 왜 안 해봤다. 너네랑 안 놀게. 나 안 지내도 니네는 들은다이라. 니는 나한테만 지랄해서 이러는데. 예를 들어 봐봐. 그 나뭇잎 있어.
근데 우리가 가면서 툭툭 치잖아. 근데 나뭇잎은 또 말 못 난다 이가. 근데 말 주세요 말을 할 줄 안다 생각해봐. 치지 말라고 이러면 뭐 안 칠까 이가. 얘는 사람이다 이가. 알겠다. 마인드 알겠다. 그러니까 기태의 말은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용환이 네 잘못이라는 거죠. 그즘 민준이도 비슷한 얘기를 용환이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난칠 때 용환이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납득이 가십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친구를 왜 괴롭혔냐, 왜 때렸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제각각이랍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용환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네. 당한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화법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되겠습니다. 용환이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용환이의 어머니를 강금 폭행으로 맞고소했고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성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런데 애들이 반성을 할 리가 없죠. 정말 가해 학생들의 대응은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던 아이가 또 있습니다. 이름은 정승재, 당시 나이 17살. 승재의 어머니 김은수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사랑하고 사랑했던 저의 첫 아이를 잃었던 무능한 엄마입니다. 2012년 9월 18일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던 엄마 은수 씨. 창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가 부산해졌습니다. 지수야, 밖에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무슨 일 있나 봐.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밖에 나가보고 싶었다는 은수 씨. 그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은수 씨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 보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사람, 아들 승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어겼던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억장 하는데 사진을 찍더라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왜 그때 미치지 않았을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들 승재가 투신을 한 겁니다. 승재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1시간 전에 승재랑 같이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 먹었거든요. 잘 먹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승재는 늘
엄마에게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힘들지? 아니, 우리 아들인데 뭐가 힘들어? 에이, 어깨 안마 서비스. 평소와 다름없이 많이 웃어주던 그날의 승재. 우리 아들 효자인데. 아이고, 당연히 효자죠. 승재야, 10시야. 준비해서 과외 가야지. 응, 엄마. 응? 늦은 밤 과외 시간에 맞춰 서둘러 나가면서도 엄마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과외를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야로 되는데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그러지. 현관만 닫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한쪽 눈 감으면 무슨 윙크를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 그랬던 승재가 아파트 단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있었던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승재는 아파트 23층과 24층 사이 비상창문을 통해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아파트 1층에 있던 장독대가 깨져서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온 경비원이 승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승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승재가 투신 당시 손에 꼭 쥐고 있던 뭔가를 발견합니다. 승재가 남긴 종이 한 장. 승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종이입니다. 승재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뭐였을까요? 엄마, 유서는 내 핸드폰에 있어. 핸드폰은 책상 오른쪽 서랍에 있어. 혹시나 자기가 써둔 유서를 발견을 하지 못할까 봐 휴대폰 위치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곧바로 승재의 휴대폰을 찾아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 친구들, 세상 그 누구도 몰랐던 3년이나 골마온 승재의 상처를 말입니다. 네. 3년 동안 버텨온 것만도 기적이었다며 투신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흑역사가 알려져서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요일 날에 일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장래가 없어서. 경찰은 두 번째 이유에서부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난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에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가 안 돼 있던 시절이어서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뒤에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수사했어요.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금방 유서 속 일요일 사건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 승재는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일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썼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왼쪽 어깨가 시리고 숨쉬기가 힘들어. 맞았다고 쳐. 근데 그 새끼들이 때리고 말 거냐는 거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승재는 일요일에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승재는 일요일에 폭행을 당한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승재는 대체 무슨 일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까? 승재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학교 근처에서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승재 반 친구 몇 명은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빠져나와서 그 축제를 보러 갔습니다. 네, 뭐 학교 근처에서 축제한다고 하면 흔히 뭐 야자 빠지고 뭐 우르르 몰려가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감시한다고 쭉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승재에게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그래서 승재가 근처에서 축제가 열린다는데 딱 요만큼, 요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승재의 고자질로 자기들이 혼났다고 생각을 하고 복수하겠다고 폭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화장실로 불러내서 가슴과 허벅지 쪽을 수차례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저만 한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걔가 더 많이 때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승재를 괴롭힌 친구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승재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학생 부장이 승재의 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승재 괴롭히거나 때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없어? 정말 없어? 손 안 들어? 같은 시각 승재 교실 바로 옆에는 엄마 은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가해자 아이들이 이제 발뺌을 했나 뭐 그랬는가 봐요. 누가 했나 안 했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승재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해. 죄송합니다. 대체 왜 그랬어? 대체 왜?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승재는 무려 1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또 그랬어? 죄송합니다. 승재는 매일같이 10명이 넘는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을 버틴 거죠. 승재는 학교에서 브라더로 통했답니다. 뭐 별명인가 봐요. 당시 개그 프로그램 한 코너에 나오는 유행어였는데 그 별명을 승재가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승재의 유서에 적힌 투신의 이유 1번 흑역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때는 승재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학년 새학기 다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이하게 되는 때잖아요. 승재도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올해는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생길까 기대로 막 가득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장난을 걸어오는 거예요. 대뜸 별명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별명이 뭐였냐? 매직 팬티입니다. 여기서도 괴롭힘의 시작은 별명이네요. 네, 승재는 싫어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선생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가해 학생을 혼냅니다. 야, 매직 팬티. 이 때문에 반성문 쓰고 왔잖아. 매직 팬티. 하지 마. 왜? 매직 팬티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마. 참다 못한 승재가 가위를 들고 친구들을 위협했어요. 야, 찌르게? 찔러봐. 찔러보라고. 하지만 승재는 가위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찌르지도 못할 뻔했어.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황당해요. 찔러봐. 매직 팬티. 이게 승재가 유서에 적은 중학교 시절의 흑역사예요. 자기가 친구를 향해 가위를 든 거, 이거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마저 통하지 않았었던 이 기억. 승재는 이날의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꾹 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번 학기만 참자. 이번 해만 참자. 그렇게 견뎌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웬걸요. 가위를 들었던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놀리던 한 학생과 고등학교에 와서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야, 매직 팬티. 야, 오랜만이다. 어? 야, 알잖아, 매직 팬티. 알지. 야, 얘가 누구였는지 아냐? 누구였는데? 내가 매직 팬티였어. 씨. 승재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흑역사를 새로 사귄 고등학교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또 이 친구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승재를 괴롭혔냐면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발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다. Hey brother, 너의 용기를 보여줘. 이런 비아냥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종이를 뭉쳐서 뒤통수에 던지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머리를 툭 치거나 컵에 든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잠깐 승재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 책상 의자에 이 본드를 발라놓기도 하고요. 그냥 정말 잠시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던 거예요. 자,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승재가 그중에서 제일로 괴로워했던 건 공놀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 공을 가지고 있다가 승재가 교실에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던졌어요. 나이스! 하지 말라는 승재의 짜증에도 그들만의 승재 맞추기 공놀이를 한 거죠. 공 좀 갖다 줘. 그리고는 꼭 그 공을 승재에게 주워달라고 했답니다. 아, 승재, 지금 나 치려고 한 거야? 승재를 구경거리로 삼는 승재 맞추기 공놀이는 매일같이 계속됐어요. 아, 팔이 안 닿는다. 매일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할 거 없이 틈만 날 때마다 무려 넉 달 넘게 이걸 했다는데, 일단은 뭐 친구끼리 장난이다 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놀이, 그놈의 놀이, 망할 놈의 놀이, 기절 놀이, 공놀이, 눈 속에다 돌멩이 넣어서 던지는 눈싸움 놀이. 대체 누구 좋자고 하는 놀이냐고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쉴 새 없이 갖가지 괴롭힘을 반복 또 반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 가해 학생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놀이가 주는 자신들의 재미. 안타깝게도 승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남일 같진 않아요.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 야, 그러면 저는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승재 엄마한테 참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승재 엄마가 승재를 낳기 전에 8개월 정도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유산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어렵게 얻은 아이가 승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물처럼 귀한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승재가 같은 반 폭력적인 성향의 친구에게 뺨을 20대 넘게
맞았다면서요. 제가 한 번 그랬어요. 너도 그럼 운동 배운 거 한 번 쓰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해서 다치면 안 된대요. 상대방은 다치지 않게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 뭐 어떻게 더 바래야 돼요? 이때 이제 승재의 학교 생활이 순탄치가 않구나 그때 알게 됐었대요. 엄마 근데 어떡해요.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승재한테 당부를 했대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네, 엄마. 누가 괴롭혀도 꼭 참아야 돼. 싸우지 마. 알았지? 나와. 그런데 승재 엄마는 그 말을 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답니다. 싸우지 말아라. 착하게 지내라. 네가 참아라. 줄곧 승재에게 했던 말 때문에 승재가 그 고통을 혼자 참았던 건 아닐까 싶은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력을 갖고 행동하는 아이들 중에 내 아이를 밀어넣었구나. 지옥 같은 그런 곳에 내가 밀어넣어서 혼자서 그걸 딱 감내했었구나. 제가 만약에 정말 바라고 싶건데 정말 바라고 정말 바라고 싶어. 학교에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쯤에 승재가 다니던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승재는 이걸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심리검사지를 잘 풀었대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중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겪어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를 이때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담 선생님이 이 승재를 따로 불러서 1대1 상담 면담을 했습니다. 승재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불렀나 봐요. 야, 너 같은 애들이 꼭 자살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진짜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너 같은 애가 꼭 자살하더라라는 말이 적절했을까? 선생님도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이 계기로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를 가면 아이들의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좀 감정을 살피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또 환기라고 하죠. 환기 이렇게 좀 더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서 좀 치유되거나 힐링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여행도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가기도 한 거고 그렇게 여행도 가고 산에 등산도 가고. 어머니가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재도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라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네. 승재는 자기 휴대폰 메모장에만 자기 속을 털어놨어요. 유서를 쓴 거죠. 승재야, 우리 국수집 가서 국수 먹을까? 엄마, 나 배부른데. 아이, 배불러도 같이 먹자. 그럼 햄버거 어때? 응? 알았어. 그래. 가족들과 함께 웃는 순간에도 수십 번 속으론 작별 인사를 했던 승재.
핸드폰에 빠져 사네 빠져 살아. 엄마 이거 봐봐. 이거 예쁘다. 예쁘지? 응.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왜? 얘 누구야? 부모 입장에서는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에이, 핸드폰 하니? 라고 했을 텐데 이게 승재 같은 경우는 정말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180도 다르니까 가족들이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수다 떠는 그런 애교 많은 아들이었어요. 학교에서 내내 가해 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지칠 법한데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약간 첫 아이에 대해서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비 오는 날 가면 우산 이렇게 씌워주고 엄마 이쪽 이렇게 어깨 이쪽이야. 여행 갈 거나 뭐 그러면 제 가방 대신 들어주고 엄마 무겁잖아. 내 가방 대신 옛날 제가 클 때만 해도 막 이름 앞에 이렇게 뭐 똥자를 붙이면 좀 오래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어르신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해 막 그런 말 얘가 뭐가 될까 뭐 박사 뭐 하세요 선생님 뭐 그림 그려 막 이렇게 끼적거리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너무 밝게 얘기하시니까 그 행복했던 순간은 밝게 기억하시니까 그게 더 애처로운 것 같아요. 참아주세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그래서 오래 살라고 좋은 직업 가지라고 똥제 정 박사님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17살이라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승재가 떠나고 나서도 가해 학생들은 참 뻔뻔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승재 엄마하고 가해 학생이 나눈 대화인데요.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니? 심심하고 재밌어서요. 다른 애들도 괴롭히는데 걔보다 승재는 덜 괴롭혔어요. 아니 심지어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 한쪽에서 포커 게임까지 했대요. 미친 X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반성하는 척도 안 하는 거죠. 게다가 가해 학생들끼리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던 문자인데요. 일단 내일부터 자리에만 있자. 태혁이한테도 지금부터 웃지 말고 너도 준식이도 짜져 있어. 공도 잘하면 걸릴 듯해. 근데 난 숨김. 더 기가 막힌 건 학교의 태도였습니다. 승재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왔겠죠. 그때 학교 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폭력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해 학생들이 이제 보호자들이 복도에 모여 앉아서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을 얘기하고 1인당 얼마 정도씩 n분의 1씩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제 아들을 잃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결국 돈으로 나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법정에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반성이 없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승재를 괴롭힌 학생들에게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지니까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만세를 불렀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는 가해 학생들이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고 요양원이고 어디고 봉사를 숱하게 다녔대요. 사죄하는 그 의무로. 그런데
민사 소송이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나 몰라라. 지금쯤 우리 승재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지금도 이 승재가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었던 그 승재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나 우리 학교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있는 거 알아? 막 그러다가 거기에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벚꽃나무가 이렇게 흩날리듯이 흩날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학생이었던 거죠. 학교를 안 다니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했었으면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됐겠죠. 승재가 떠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엄마가 아직도 이 아들의 유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비겁하지만 정말 아직도 못 보겠어. 우리 가 착해 빠져서 괜히 친구들 용서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못 보겠어. 그거는 못되지.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승재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엄마에게 당부했던 그 마지막 말을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유서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승재처럼 슬픈 일을 겪는 친구가 없으면 하는 어머님의 바람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그 유서인데 한번. 승재의 유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은 미안합니다. 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너무 슬퍼 마시고 그냥 아들이 여행 떠났다고 해. 여행. 위험을 알아차렸지만 늦었더라고. 아들 원망해도 돼. 미워해도 돼. 나 이기적인 놈이니까. 근데 이것만은 보내고 싶어.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엄마, 내가 글 썼겠지만 미안해하지 마. 3년 동안 버텼으면 많이 버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날 내모은 애들도 그냥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난 엄마가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나 같은 애들을 구해줘. 이기적이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 슬퍼해도 좋아. 하지만 가정이 붕괴될 때까지 슬퍼하지 말아줘, 제발. 그럼 나 슬퍼. 가고 나서도 장례식은 조촐하게 해. 내 친구들이 빛내줄 테니까 말이야. 알았지? 내 말 듣기다. 안녕인, 내 부모님, 또 지수도. 저는 아까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약간 이게 눈물이 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걸 읽어보니까
용서를 하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생각인지. 승재한테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 6살 차이 여동생을 엄청 아껴서 자기 가진 거 다 주고 그랬던 친구래요. 끔찍이 아끼고. 근데 그런 동생한테도 남긴 게 있네요. 동생에게 지수야, 오빠야. 오빠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오빠는 이제 여행 갈 거야. 오빠 돈 4,000원 가져가고 오빠 친구가 돈 줄 거야. 그거 오빠 돈인데 가져가. 오빠 먼저 갈게. 안녕. 지수에게. 소중한 오빠가.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애들도 오빠랑 여동생 6살 차이 나거든요. 약간 똑같아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가해 학생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을 친구들에게도 또 편지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이걸 보고 있는 자들은 아마 내 지인, 친척이겠지. 솔직히 내가 원망하고 미워한 애들도 있을 거임. 하지만 어차피 가는데 그딴 원망, 미움 따위 치워버리자. 차라리 나 같은 애 나오지 않게 해. 그게 더 좋아. 아직 버티고 있는 애들에게 말하겠다. 이기적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거라. 안 되면 전학이라도 가. 솔직히 난 나약한 쓰레기다. 이런 새끼 동정하지 말고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애들한테나 잘해. 이거 사. 예, 저 같았으면은 세상에 쓸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승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보죠.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승재한테는 3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승재가 남긴 말을 이제 아셨을 텐데, 엄마가 예상한 대로 승재는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자 그럽니다. 그걸 예상하고 11년 동안이나 유서를 읽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유서의 내용을 이제 아셨겠죠. 그렇지만 이 승재의 마지막 부탁을 나는 못 들어주겠다. 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거제 학교 폭력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분식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9월 1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부터는 용환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용환이 엄마를 맞고소를 하면서까지 이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참고로 아셔야 할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조치까지 있어요.
용환이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박기태라는 이 친구가 조치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민주는 봉사활동 2주, 유지환, 박태우는 법적 결과를 보고 처벌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이 가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아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해 보면요.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다투고 있는 동안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청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전학을 안 가도 됩니다. 최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늦추고 그 사이에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깨끗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용환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의 학교 폭력의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도 미안한데 억울함이라도 꼭 풀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선택을 했냐? 국민청원에 글을 썼어요. 순식간에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할 정도로 이슈가 됐죠. 국민청원으로 용환이의 일이 이슈가 되고 용기 낸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 진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2년여의 싸움 끝에 가해 학생들 전부 교도소로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당시 살던 지역까지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통이 끝났느냐? 아니죠. 왜 그땐 몰랐을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을 탓하면서 여전히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혹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가해자도 학교도 아무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요. 걔네들은 생일날 케이크에 불 켜놓고 생일 축하하는 걸 부르겠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 속삭이고 아이들 낳으면서 이쁘게 아이들 커가는 걸 보겠지? 손자를 보겠지? 그 생각을 하면 난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만 행복하면 되는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학교폭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피해 학생들은요,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했던 행동인데 그냥 뭐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꼭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에까지 과거 이야기를 끌고 나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야겠냐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일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처참하게 집 밟고 망가뜨려 놓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회적 처벌 이런 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인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학폭 전적이 있으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때 처벌 다 받았고
반성했으니 용서해줘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의 설교를 듣겠다고 수천 명이 몰렸답니다. 손 한 번 잡아주면 그냥 막 오열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교주를 여보, 신랑, 낭군 이렇게 불렀답니다. 남의 부인도 취하고 남의 딸도 취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생이고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분들에게 박교주는 어떤 존재일까요? 채널 A